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가 불안 그리고 고용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은 약간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리스크는 곳곳에 좀 만연하고 있어서 오늘 글로벌 빅샷은 그를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금 살아난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카타르 도하, 이 수도이거든요. 도하를 전격적으로 공습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이죠. 하마스의 지도부를 사살하겠다라는 목적이었고요. 일정 부분 결과를 낸 듯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반미 성향을 가진 중동 국가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한 건 가자 전쟁이 현재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이슈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더 챙겨봐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유가가 급등했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 우려가 확산돼서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마스는 세계 2위의 LNG,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입니다.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타르의 그 입장이 변화한다면 유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불안해서 급등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앞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카타르는 중재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합니다. 반이스라엘 기류를 확실히 앞으로 이제 점했을 때 휴전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공습, 미국은 어떤 현상을 보일지 공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있습니다만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유가와 국채 금리의 급등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채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뭐냐면 예전에요. 중동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반발했을 때 국채를 매수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밤에 이제 이스라엘 공습 있은 이후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 이거는 인플레에 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의 원인을 좀 받아들이면서 국채 시장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단행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채, 특히 장기물, 단기물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그토록 원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해외 외신의 보도였는데요. 이 부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의 고용이 얼마나 늘었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정치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91만 명까지 낮췄습니다. 이거는 2002년 이후 최대 조정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서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B 다이건, 이 JP 모건 CEO가 고용 통계 그런 데이터를 발표한 이래 아주 최대 수정이었다.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약화되는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인 둔화인지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약화를 막기 위해서 선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을 조금 더 높여준 거니까요. 그러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를 우려하는 것보다 물가 안정보다는 조금 더 이 이슈가 있는 이후 노동시장, 고용시장 악화에 초점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 목표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이 물가 안정 목표는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는 건 맞는데 그 인하의 폭이 굉장히 커졌을 때 물가를 수요를 자극시켜서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9월 25bp 아닌 50bp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연준 다수 의원들은 25bp 정도 내릴 가능성 있지 50bp까지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재 밴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례로 이제 CPI 그리고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2.9% 전망인데 이 전망치만 보더라도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상회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 수치를 넘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세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의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해외 외신에서는 연이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기업에서 미리 물량을 당겨서 그 부분을 좀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본격화된 이후에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압박이 휩싸인 상황이고 기업에서는 결국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 인상 전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게 결국 인플레를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지금 9월 FOMC에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투자가 굉장히 좋을까라는 데에서 대안을 얘기한 것이 바로 CN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로렌 굿윈이라는 최고 주식 전략가의 발언이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금융주를 추천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좀 써놨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그 금리 있잖아요.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는 거고 장기 국채금리는 여전히 높으니 그런 부분이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은행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남들한테 고객들한테 비싸게 대출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남는 장사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되면은 어쨌든 대출 수요는 확대가 될 거고 그런 수요가 밑받침이 된다면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석 전략가는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금융주 그리고 덩치 큰 대형주 금융주 위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티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수석 전략가는 금융주 외에도 AI 종목을 주목하라라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의 범위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월 FOMC는 빅컷 아니고요. 베이비컷 25bp 인하를 얘기를 했고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경제를 책임진다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물가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이다라고 하면서 25bp를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를 좀 알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25bp 인하를 92%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빅컵 같은 경우에 50bp는 8%에 불과한 수준이니까요. 9월 거의 25bp 기준금리 인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최선호주는 금융주 그리고 AI 종목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그 새 시리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에어 아이팟 프로 3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뭐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얇고 가볍다라고 하죠. 전작 대비해서 2mm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나노 공정으로 만든 A19 이 프로 칩도 탑재가 됐는데 뭐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이고요.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장 배터리 사용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그런 멘트들도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성능이 괜찮아지고 라인업이 확장됐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사 이후에 아이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마켓워치에서는 가격 인상을 투자자들이 원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일부 모델만 제한적으로 가격을 올렸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용량은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양 인상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뭐 관세 우려도 있고 애플이 맞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를 상쇄할 만한 수익적인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데에 애플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이것도 실망 매물로 나온 듯합니다. 애플의 자사 AI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언급도 없었고요. 뭐 개인화된 시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한 1% 내려서 마감이 됐는데 애플 관련주는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